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3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던가 학원, 또 요양원 등을 고리로 한 새로운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특히 학원 강사와 수강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현황과 또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세요. 네, 어제 0시 기준 집계에 새로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7명입니다. 물류창고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기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다시 20명대로 내려온 겁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468명이 됐습니다. 이 중 1,405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인원은 79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15명은 지역 감염 사례고 12명은 해외 유입자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만 21명으로 전체의 80%가량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울산은 2명, 부산과 대구, 대전, 제주에서 각각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8일 79명이 확인된 후 사흘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정부 집계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 전남에서 11명의 확진 소식이 나왔는데 물류센터나 이태원 클럽 등 기존에 알려진 경로가 아닌 새로운 경로의 산발적 감염이었습니다. 네, 또 이태원이나 이 물류센터가 아닌 새로운 감염원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수도권 상황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서울에선 어제 오전 10시까지 새로운 확진자가 6명, 그리고 이후 오후 6시까지 1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862명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쿠팡 부천 물류센터 등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외 입국자 2명을 제외한 지역 감염 사례 5명은 어디서 처음 시작됐는지 감염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지난 30일 첫 환자가 확인된 서대문구 아나운서 학원에서 확진자가 3명 더 확인됐고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양천구 목동에서도 모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각각 12명과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물류센터 관련자가 3명이고 앞서 확진자 4명이 확인됐던 대학생 선교회에서도 4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기도 안양과 군포에선 집계 이후에 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는데 제주도로 단체 여행을 갔던 교회 관계자들입니다. 이 여행엔 12개 교회 25명이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종교계를 통한 감염이 다시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이전에 한 차례 크게 홍역을 겪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종교 관련자들의 확진 소식은 꾸준히 이어지긴 했지만 집회나 모임을 통한 감염보다는 외부에서 한두 명씩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종교 관련 새로운 집단 감염이 시작된 건 지난 28일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대학생 선교단체 중 한 곳인 한국대학생 선교회 소속 확진자가 1명 나왔습니다. 이후 이 단체의 확진자는 어제 추가된 4명을 포함해서 모두 8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중엔 강남구 소재 교회 목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과 군포에선 아직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종교 관련 확진자가 9명 나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부터 27일 2박 3일간 제주 여행을 함께 다녀온 교회 목사와 그 가족입니다. 여행에 참여한 25명은 제주에서 35명의 도민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이 새로운 종교 관련 집단 감염 사례들을 들여다보니까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내부에서의 감염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먼저 해당 목사들이 소속된 교회는 현재 모두 폐쇄된 상태입니다. 또 그동안 교회를 방문했거나 접촉한 사람들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감염도 교회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의 활동 중 이뤄진 거라서 외부 활동을 통한 종교인 간의 감염 그리고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사례의 경우 종교 활동 이후 첫 확진자와 카페를 갔던 동료 중에서 감염자가 나왔고 또 이 환자가 선교 활동을 벌이던 가천대에서 학생 2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안양과 군포 사례도 종교인들끼리 여행을 갔다가 감염이 이뤄진 건데 확진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2명 있었습니다. 이 중 1명은 지난 28일 등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종교단체를 향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과 함께 개별적인 소모임도 이제 당분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학생 감염 소식도 또 나왔습니다. 당장 이번 주 수요일에 17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추가로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걱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고1과 중2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추가로 학교에 가는 인원 178만 명 정도인데 감염이 퍼진 지역에서는 등교를 미룬 곳도 있어서 그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교 시작 전부터 우려가 컸지만 실제 학교 내에서 감염이 된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학생 감염 사례는 모두 학교 밖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학원가가 비상입니다. 어제 서울의 학원 밀집 지역 중 한 곳인 목동에서 그 학원들이 대부분 휴강을 했습니다. 목동 내 대형 학원 여러 곳을 다니던 고2 학생의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지난 2월부터 학원 내 감염 사례는 모두 71명 확인됐습니다. 학원은 학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교실이 적고 또 한 건물에 여러 학원이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 확산 가능성이 더 큽니다. 등교가 진행될수록 학원에서의 감염이 학교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어제 학원의 방역 지침을 강화했고 또 서울시와 교육청은 오늘부터 학원의 현장 단속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승환 기자와 함께 서울시 상황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TBS 보도본부의 최양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앞으로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곳을 갈 때는 이 개인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고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에 대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오늘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10일부터는 이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네. 중대본이 분류한 8개 업종의 고위험 시설에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룸사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 연습장 등이 있는데요. 이들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일반 다중 이용 시설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부는 도입 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QR코드에 저장된 개인정보들은 어떻게 이용이 됩니까? 네, 해당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에 이제 네이버 등에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서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하는데요.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정부가 개발한 시설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에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생성합니다. 전자출입 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 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개인 정보와 방문 기록이 암호화돼서 저장됩니다. 정부는 이 정보를 QR코드 발급 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분산 관리하다가 집단 감염 발생 등 방역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 두 정보를 합쳐서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후 파기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요즘 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객들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앞으로 운전기사도 마스크를 의무로 쓰게 한다면서요. 네, 인천시는 앞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천시는 택시 기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천시는 국가 감염병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택시기사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조항을 인천 운수종사자 복정 규정에 추가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오는 12일부터 인천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시는 운송 사업자의 과징금 10만 원, 또 택시 기사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소히 강력하게 이제 행정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네요. 계속해서 국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요즘 좀 어떤가요? 네, 현재까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5명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6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수도 도쿄도에서는 확진자 5명이 서로 파악됐는데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6일 만에 한 자릿수로 축소됐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한 후쿠오카현 기타 규슈시에서는 1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 22일까지 23일 동안 확진자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이 지역에서 다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평가 때문에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대응 미숙에 대한 비판이 고조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율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도통신이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39.4%로 지난달 8일 조사 때보다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교도통신 조사에서 내각의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건요. 사학법인을 둘러싼 의혹으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고조한 2018년 5월에 이어서 2년 만입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5%에 달해 비판 여론이 지지 여론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각 지지율 하락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한 유전자 증복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응답자의 77%는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완전히 해제한 것에 대해서도 47%가 너무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그만큼 일본 국민들의 지금 불안감이 좀 커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죠. 네, 스페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마지막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브리핑에서 이번 세계적 대유행 사태를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서 네. 오는 7일로 만료되는 국가 비상사태를 21일까지로 2주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지난 3월 14일 처음 발동됐는데 이번까지 합치면 모두 6차례 연장되는 것입니다. 네네. 스페인 정부의 안에 따르면 연장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오는 21일까지 국가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시민들은 지역 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여행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이에 따라서 스페인은 다음 달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자의 2주 자가격리 의무화 방침도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나라에 속했던 스페인이죠. 네. 스페인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취했던 봉쇄 조치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이란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5만 명을 넘겼다고요? 네, 이란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2,516명 늘어 15만 1,400여 명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누적 확진자 수는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습니다. 네. 1일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34명 증가했고 닷새 연속 2,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서 영업 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지난달 말에는 2달 반 만에 종교의식을 위해 이슬람 사원 내부에 입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현재 이란이 유지하는 봉쇄 조치는 휴교령이 사실상 유일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봉쇄 조치 해제에 대해 다소 이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이란의 코로나19 관련 지금 사태가 아직까지 심각한 것 같은데 조금은 좀 시기상조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이 이야기 자세하게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TBS 보도본부의 최양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하루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아래로 늘었고요. 또 지역 발생은 주춤했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학원 강사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게 5월 2일이고 돌잔치를 다녀오신 분이 물류센터 근무하신 게 5월 12일이니까 네. 거의 열흘 만에 이제 물류센터까지 전파가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이 전파 경로가 어떻게 밝혀졌는가를 좀 잠시 생각해 보면은 그 5월 22일 날 질병관리본부에서 부천 라운 파티를 해당 일자에 다녀오신 분들은 선별 검사를 받으라고 예. 이렇게 안내를 한 후에 이분이 이제 확진 검사를 받으면서 이제 물류센터 감염이 이제 알려진 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제 초기에 방역을 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1차 접촉자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잠복기를 거쳐서 양성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 격리된 상태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발생이 생기더라도 감염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수많은 전파가 지금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친 사람들이 일으킨 감염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겠는데요. 네. 한 명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할 때는 그분이 이제 전파를 거쳐서 올 때까지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한 2, 3일에 한 번씩 전파가 일어나고 한 사람이 2, 3명씩 감염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계산해보면 굉장히 많은 수의 알려지지 않은 감염자가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환자가 나타나는 것이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전파들, 또 지역 곳곳에서의 산발적인 감염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단체 여행을 다녀왔던 교회 목사와 그 가족들 또 신도들이 집단으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잖아요. 특히 목사의 손자인 초등학생이 최근에 등교까지 했던 것으로 지금 밝혀져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이 집단 감염 사례가 특히 좀 걱정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청정 지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감염자의 밀도가 굉장히 낮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제주도가 좀 붐비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분들이 제주도에 가서 감염이 되어 왔는지 혹은 제주도에 가기 전에
수도권의 어떤 곳에서 감염이 된 다음에 제주도에서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여행을 다녀오신 다음에 증상이 나타났는지에 따라서 또 양상이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수도권에서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다음에 잠복기에 제주도를 다녀와서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제주도에서도 일부 바이러스를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제주도에 있는 동안 그리고 또 제주도를 가기 전에 혹시 접촉했던 분들에게도 바이러스를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이 추가 확산의 양상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이 손자인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하루 학교를 다녀왔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제주도에서 감염이 되어가지고 온 경우라면은 이 손자가 가족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손자를 통한 초등학교의 전파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제주도에 가기 전부터 이제 이미 감염이 되어 있던 상태라면은 이 초등학생을 통한 이 학교 전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학조사 결과 그리고 또 추가 감염의 양상들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황금 연휴부터 시작으로 해서 뭐 제주도라든가 이제 관광 주요지들이 좀 붐비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주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15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9일에 제주에 입도한 30대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미국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었고 또 우리나라로 입국할 당시에도 무증상으로 조사가 됐었다고 해요. 이 여성이 방역 지침에 따라 바로 공항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들어오시는 모든 내국인, 외국인은 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공항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네.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고 또 해당 지자체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선별 검사를 3일 이내에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고 네네. 또 그런 분들은 국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어 있고 또 집으로 가실 때도 전용 버스나 전용 KTX 칸을 이용하신다던가 전용 특별 택시를 이용해서 이용 수단을 해서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좀 예외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입도하게 되고 이 또한 모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선별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확진이 됐고요. 이분은 그 29일 날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에서 한 21일 날 미리 검사를 한번 해보셨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사이에 이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15번째 제주도에서 발생한 확진자로 되어 있고 이 전에도 특히 이제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유학생 중심으로 제주도에서 이렇게 확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아마 이 여성분과 이제 같이 비행기를 타셨던 분들은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이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아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양정고등학교 학생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목동의 학원가에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A군은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으로 나왔습니다만 목동의 유명한 그 국영수 보습학원들 여러 곳에 다녔다고 하는데요. 또다시 이 학원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또 이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어요. 네, 일단은 A군이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A군을 통한 추가 전파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도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좀 함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그 일단은 신촌에 이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분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네. 최초로 일단은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제 그 확진자 중에 한 명이 이 A군의 이제 누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네, 되군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A군을 통해 이 A군의 누나와 그리고 또 그 A군 누나의 가족들이 가족 간의 전파 사례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A군은 검사를 해봤더니 음성인데 잠복기일 수도 있어요. 예. 네, 가족 간 전파가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은 자가격리 중에 양성으로 판정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네. 어쨌든 현재까지는 음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나 혹은 학원을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나 학원에서의 추가 전파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여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지역 사회에서의 감염 사례가 학교나 혹은 학원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자칫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학교나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이나 혹은 강사 등등을 통해서 혹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전파될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예. 네. 저도 그 서대문고 아나운서 학원 그 감염 사례 관련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쪽 사례의 최초 감염자는 그 원장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함께 지내시는 뭐 남편분이라던가 다른 가족들은 검사를 받아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최초 감염원은 아닐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정확한 전파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비율이 거의 8%대 육박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를 지나면 그 비율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방역 당국이 캐치를 한 분이 사실은 발견은 처음 되었지만은 최초 전파원이 아닐 경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검사를 해봤을 때 음성으로 나온 분들 중에서 사실은 며칠 전에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앓고 지나간 다음에 항체 검사를 해보면 양성이 나올 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점들이 좀 이 수도권 내 전파를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전히 안심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학원가가 또 비상입니다. 또 여의도의 연세나로 학원 강사 일가족과 관련된 확진자는 전날 2명이 증가해서 총 11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방역당국은 이 사례의 감염원으로 부동산을 운영 중인 그 학원 강사의 어머니가 유력하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 문제는 또 이 어머니는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를 모른다는 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발병일이 좀 빠르기 때문에 어머니를 감염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분이 운영하시는 그 공인중개사의 계양구 박천동에 있는데요. 직장 동료분도 역시 감염됐고 그 직장 동료분의 자녀가 혹시 백석초등학교 교사로 알려져 있고요. 네. 지금 아마도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셨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죠. 네. 또 최근에는 그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그 옆에 이제 계산동에서 역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공인중개사에 계신 분들의 감염이 또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염원은 모르지만 아마도 최초의 감염자분들에 의한 부동산 감염 또 그분들의 가족의 감염 또 그분들로 인해서 학원과 학교의 감염 이렇게 또 연쇄적인 감염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의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사태 아주 초창기에 이제 그 신천지로부터의 그 집단 감염 전파 때와 비교했을 때 그때만큼 어떤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두 분이 계속 짚어주시는 것처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좀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교 개학 시행 후에 또 전국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확산하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3차 등교가 시작되기 전에 등교 개학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자면 사실은 부산에서도 고3 학생의 확진자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고3 학생의 전파 경로도 지금 방역 당국이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산은 감염자의 밀도가 굉장히 낮았던 곳인데 예. 이제 뜬금없이 이제 또 이제 고3 학생들의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자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뭐 대구, 경북, 수도권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 숨은 감염자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등교한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증상이 조금만 나타나더라도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보내서 검사를 하거든요. 예.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드물게 확진 환자들이 한 명씩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집단이든 간에 모아놓고서 등교한 학생들처럼 검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고3 학생들 등교를 시켜보니까 이렇게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등교가 전면화되면
지금 매일매일 자가진단 체크를 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보내서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면 분명히 고3 학생처럼 그 밑에 학년들에서도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양성이 나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그 학교 학생들은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이제 폐쇄가 되고 학교를 못 나오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이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그런 일들이 이제 방학할 때까지 계속될 테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2학기 때 개학하고 나서도 또 계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등교의 양상을 보면은 한 학교에 3분의 1 이상의 학생을 등교시키지 못하라는 게 지금 방역당국과 교육부의 방침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3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한 학년에 3주에 한 번 등교를 합니다. 3주에 하루요. 3주에 한 주를 등교를 한다라는 거죠. 3주에 한 주를. 3주에 한 주 정도를 등교하는 꼴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학 혹은 등교 흉내내기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네네네. 정상적인 등교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고3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지금 2주 정도 고3 학생들 등교를 해보니까 이게 과연 고3 학생들의 입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라는 거죠. 일단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공부하기 더 어려워질 네, 것 공부하기 더 같아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학습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나 피로해가지고 픽픽 쓰러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고서 계속해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 없겠죠. 없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학교나 학원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학생이 2주 정도씩 격리를 해야 되고 학교나 네. 학원이 폐쇄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수능을 앞둔 고3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치인지 2주 정도 계약을 해보니까 회의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전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아마 대부분의 고3 선생님들의 견해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과연 이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좀 가닿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신 부분인데요. 저기 지금 여러 가지 혼란과 좀 변수들이 충분히 지금 많이 잠적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형식적으로 계약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의 학사 일정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 지금 쉽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겠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학사 일정은 사실은 크게 걱정을 할 게 없는 게 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미 학사 일정은 다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평가의 문제라든가 혹은 뭐 K 방역의 완성은 등교라고 생각하는 예. 또 정책 위반자들 몇 분의 또 고집 여러 가지 것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 등교 흉내내기가 계속해서 지금 강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가 아닌 것 같고 방역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왜 계속 고집을 부리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담긴 어떤 그런 제스처들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현장에서 처음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상 검사를 해보면 숨은 전파자들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방역 인력이 지금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교육당국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교할 것에 대비해서 학교들의 방역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정작 현장에서는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마도 이제 이 방역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아주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네. 또 이제 학교에서 이런 근무를 하시려면은 또 학교의 어떤 교직에 따르는 자격이나 이수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흔하지 않아서 그래서 간호사를 학교 현장에 투입한다고 해도
이분들 어떤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한성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은퇴하신 선생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지만 이분들께서 이제 방역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경험이 없으시다든지 뭐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조금 통제하고 좀 봐주실 수 있는 인력 부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래서는 이제 학교에 등교하는 인원수를 좀 줄여서 네.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을 조금 원활하게 해보자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한 모든 학교 방역의 지침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방역 효과가 없는지는 아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 학생의 확진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염이 있는지 부산에서 고3 학생의 등교로 인해서 추가 감염이 있는지 이런 것이 이제 학교 방역의 지침이 효과가 있고 또 현장에서 잘 이행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종교계, 또 학원가, 그리고 학교 일선 현장까지 최근에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가장 큰 문제, 계속해서 강조드리듯이 최초 감염원이라든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 곳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광주의 행복한 요양원이 되겠는데요. 이곳에서도 그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추가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즉 언제든지 조용한 전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광주의 행복한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등의 5명이 이제 감염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 경북의 여러 가지 집단 감염 사례들 또 수도권의 집단 감염 사례들 때문에 굉장히 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밀집되어 있는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집단 감염이 도대체 어떤 전파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등이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방역 당국이 이제 바짝 긴장해 있는 상태이지만은 네. 그 와중에도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는 가을 혹은 더 먼저 올지도 모르는 2차 대유행, 2차 유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2차 유행이 찾아왔을 때 가장 취약한 곳 중에 하나가 이 고령자들이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는 요양원이나 혹은 요양병원 같은 요양보호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시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다각도의 대책들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약간만 그 느슨해지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또 이번에 이 경기도 광주에서 한 번 더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요양원이나 그런 요양병원 같은 곳들은 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계속해서 어떤 그 고위험군, 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많은 걱정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들을 봤을 때 이 시점에 그 수도권에 있는 요양시설들에 있는 환자를 좀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그 숨겨진 전파자를 좀 찾아내야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네, 사실은 한동안 했었습니다. 예, 수도권의 요양원에 있는 그 시설의 전수조사를 한동안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100%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100%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또 그 전수조사를 한 시점과 또 지금의 시점 사이에는 또 거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권에 있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또 전국에 있는 요양원 등은 여력이 있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랜덤 샘플을 모아가지고 검사를 하는 식의 네.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예.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양원에 근무하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젊은 관리자나 혹은 보호사 같은 분들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외부에서 감염이 되어 맞습니다. 와서 그런데 내부로 전파를 네, 한다는 거죠. 한동안은 이제 그분들이 외출을 중단하는 등의 거리두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5월 들어가지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다음에 그리고 사실 그분들도 뭐 마냥 이렇게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한 시점이 이렇게 또 요양원에서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온 시점이랑 딱 맞물린다는 것도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을 정부에서도 모르지 않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최근 2주 동안 7%를 넘어섰다고 직접 밝혔는데요. 곧 지금도 어디선가는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지적이 되겠죠. 어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조용한 전파의 위험성은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구 경북 사태를 잠깐 돌이켜 보면은 처음에 확진자가 나온 게 1월 20일이었고 31번 확진자가 2월 18일경에 나왔고 그다음에 폭발적인 증가가 생기면서 2월 29일 날 하루 확진자 수가 900명까지 나오는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5월 2일 클럽발 감염자 사태가 보고되고 나서 지금 한 달이 됐고요. 네.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앞으로 1, 2주가 굉장히 고비라고 했는데 앞으로 1, 2주 사이에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면은 대구 경북 같은 우리가 모르는 조용한 전파에 의한 대규모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사태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숨어 있는 감염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부천 물류센터를 찾게 된 것도 방역 당국에서 이제 해당 일시와 해당 장소를 공개하면서 거기 방문하신 분들 검사를 요청해가지고 이제 발견됐는데 그렇게 해서도 지금 못 찾은 감염자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이제 스스로 방역 주체가 돼서 나를 통해서 추가적인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전 국민께서 다시 한번 거리두기, 그다음에 손위생,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또 이제 각 지자체별로는 그 각 지자체에 있는 시설별로 위험도를 평가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 자제 권고를 내린 다음에 방역 수칙이 충분히 지켜지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데는 과감하게 벌금형이라든가 운영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할 시점 같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아직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운영 자제 권고 정도 수준을 내렸는데 이건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제 최소의 권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각 지자체에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지금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숨은 감염원을 발견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강력한 행정명령이 수반되어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기본적 위생수칙을 잘 지키려는 협조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 다시금 좀 국내 코로나 현재 그 상황을 조금 더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그 방역 당국이 그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을 좀 차별화해가지고 제한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이미 한 달간이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게 어쨌든 여러 가지 저항들을 낳을 수 있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지역마다 수준이 너무나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든가 전라북도라든가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유행 국면이 계속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확진자들이 거의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은 지역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지역들 때문에 피해를 오히려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반면에 또 수도권이나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도권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생긴 바로 직전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방역 당국과 그리고 이 정부가 좀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을 좀 분리를 한 다음에 그 지자체의 판단에만 맡겨두지 말고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한 2주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 이제 올리자라는 것들을 좀 앞에서 좀 끌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장의 권한으로 부천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정도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부천은 사실은 수도권 전체에 보면 아주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천만 그렇게 해서는 전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앞뒤가 맞는 정책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전국을 좀 이렇게 한꺼번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접근보다는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서 광역 지자체별로 다른 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지금 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이제 예. 아무래도 이제 최소한 그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겠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요양병원에도 이제 확진자가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이나 뭐 용인 강남병원이나 이런 데는 다행히 방사선사나 간호사가 감염됐지만 병원 내 감염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지역 감염 확산세가 더 증가하게 되면은 지역 사회를 통해서 의료진에 의한 감염이든 네. 아니면은 입구에서 선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한 환자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병원 내에서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병원 입구에서 아무리 뭐 문진을 하고 열을 재고 한다고 해도 거르지 못한 환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병원 내에서 환자들 발생으로 인해서 병원 폐쇄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요. 병원 폐쇄가 되면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중증 응급 환자라든지 중환자, 암 환자, 심내혈관 질환 환자들이 진료를 못 보게 되고 또 그 병원에서 쭉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이 갑자기 병원 문을 닫으니까 진료를 못 받게 되고 또 갑자기 증상이 생겨서 응급실을 가고 싶은데 응급실이 폐쇄가 되니까 또 다른 병원 가야 되는데 다른 병원 가도 그 환자에 대한 어떤 기록을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제 또 어려워질 수 있고 예. 이런 연쇄 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지금도 이제 열이 나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병원 내에서 좀 충분한 진료를 못 하고 선별 검사소에서 이제 확진 검사를 하고 좀 귀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응급 상태에서 열이 날 때는 이제 응급실 자체 내에 음압 격리 시설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른 응급 환자를 섞이게 되면은 다른 응급 환자들이 또 코로나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열이 나는 응급 환자는 그냥 일반 응급실에서 볼 수가 없고 음압 격리 응급실이 시설이 따로 필요한데 네. 지금 서울 수도권에 음압 격리 시설이 되어 있는 응급실이 매우 부족하고 또 있다고 해도 거기가 이제 몇 분이 차게 되면은 코로나 확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6시간은 그 중에도 대기하셔야 되거든요. 네. 차지하는 시간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그건 이제 최소한 10년, 20년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시설이나 인력 장비를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민간 의료 기관이 지금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의료만으로는 이 감염병 관리를 충분히 관리하기가 어렵고 예. 민간 의료 기관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이 코로나19 감염 관리할 수 있는 체제와 시설 준비를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의료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피부로 느끼시는 어떤 그 코로나 사태 이후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들, 거기에 대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강양구 기자님께서는 이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서 이 대응의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사실 그 이전부터 뭐 여러 전문가들이 계속 해오신 말씀입니다만 오늘 또 한 번 중요한 말씀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또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